1914년 6월 28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보스니아 민족주의 단체의 청년 6인이 사라예보를 방문 중인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암살을 실행에 옮기던 날이기도 합니다. 대공이 지나가는 차량 행렬에 수류탄을 던졌지만 간발의 차이로 차량은 지나갔고 구경 나와 있던 죄 없는 군중들만 부상을 당했으며 다른 대원들이 급히 대공의 차량을 쫓아보지만 이미 빠르게 달아나 버린 차량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살 시도는 실패로 끝나는가 싶어 낙담하며 돌아가던 청년의 앞으로 길을 잘못 들어 예정에 없던 경로로 프란츠 대공의 차량이 지나가게 되고 대공과 그의 아내를 향해 청년의 권총은 불을 뿜습니다. 훗날 사라예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은 당시 세계 정세를 뒤흔들 정도로 대단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열광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유럽이라는 화약고에 오스트리아 대공 부부의 암살이라는 작은 불씨를 던지게 되어 유례없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프란츠 대공을 암살한 청년의 이름은 가브리엘로 프린치프,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으로 남슬라브 운동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라예보는 오스트리아 영토였고 프린치프도 세르비아인일 뿐 세르비아 국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요?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 왕국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차에 다시 없을 명분이 생겼고 이를 이용해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우선 안으로는 자국 내 세르비아인들에 대한 중호감을 심고 반세르비아인 폭동을 조장했으며 유명 세르비아인들을 수감하고 억압한 동시에 동맹이었던 독일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내세우며 세르비아를 압박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결국 한 달 뒤인 7월 28일 세르비아 왕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할 전쟁 빠르게 선전포고하고 독일의 비호화에 쳐들어갔다면 1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국과 왕국, 체급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마 우리 교과서에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읽고 마는 사건이 되었겠죠. 그러나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주변국들이 머리를 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사소한 욕심으로 1차 세계대전은 시작됩니다. 세르비아 왕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사라예보는 우리 땅은 아니지만 우리 땅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독일을 등에 업은 오스트리아가 합병해버렸으니까 서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지들 땅에서 지들이 죽인 걸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지 좀 억울합니다. 물론 암살범들을 지원해주던 게 우리 장교들이라는 소리는 있지만 그러게 누가 합병하랬나? 아무튼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만족으로 우리 슬라브족들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라브족의 큰형인 러시아는 보스니아 합병 때 눈 감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눈 깔고 있을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내세우며 최후 통첩을 하는 오스트리아 놈들을 막아줄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 같으니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꼬투리 잡아서 억지 쓰는 저놈들에게 큰 소리 치고 싶지만 약소국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으로 빼앗기거나 조항들을 수용해 서서히 합병되거나 어차피 결과는 같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요구를 수용하려는 찰나 러시아 제국이 우리를 돕겠다는 소식을 보내옵니다. 이제 한시름 덜었네요. 가장 말도 안 되는 요구 한 가지는 거절하고 들어주겠다는 답장을 오스트리아에 전달했지만 역시나 돌아온 건 선전포고였습니다. 망할 제국놈들. 독일 제국은 보불 전쟁을 통해 신흥 강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신흥 강국이라는 건 전통의 강호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그랬죠. 덩치는 커졌는데 이득을 굴릴 식민지를 찾아보니 금싸라기는 다 영국, 프랑스 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도 식민지는 있지만 그건 원래 내 거고 덩치가 크면 더 먹어야죠. 때마침 발칸반도에 좋은 구실이 생겼습니다. 묻지마 지원 약속은 좀 에바라고 생각하지만 국왕이 이미 도장 찍은 거 물을 수도 없는 거고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위해 나설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 극동 지역의 섬나라한테 털렸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 많이 우스워 보입니다. 국왕님은 휴가를 가신다네요. 러시아 제국은 발칸반도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르비아 왕국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독일과 삼재 동맹은 깨졌고 영국, 프랑스와 새로운 삼국 협상으로 연합이 되었으니 우리 편은 아니라도 홍차와 바게트는 적이 될 것 같진 않네요. 한 달 동안 치열한 설정 끝에 까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놈들의 코에 보드카를 먹여주기로 합니다. 독일 제국이 신경 쓰이지만 이런 큰 결정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설마 독일은 안 도와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보며 7월 31일 총동원령을 선포합니다. 어라?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어쨌든 러시아에 총동원령을 해제하라는 편지를 보내봅니다. 동시에 프랑스에도 편지를 보내 러시아랑 싸울 때 뒤치기 할 건지 물어봅니다. 유럽에서 오래 살다 보면 뒤치기를 항상 조심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러시아는 연락을 씹었고 프랑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지만 이건 뒤치기를 한다는 소리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네요. 그 전에 프랑스 땅을 좀 가져온 게 있어서 말이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준비해둔 전략이 있는데 그걸 쓸 때가 왔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리고 8월 1일과 3일에 러시아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러시아는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프랑스를 후딱 밀고 러시아를 혼내주러 갈 계획입니다. 영국 양아치들은 자극만 안 하면 구경하는 놈들이니까요. 벨기에만 길을 빌려준다면 필승입니다. 프랑스는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세지가 보드카랑 싸우는 틈을 타 알자스 로렌 지방을 다시 찾아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우리한테 먼저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살짝 무섭긴 하지만 러시아는 동맹, 영국은 동맹은 아니지만 비슷한 관계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소세지가 싸움을 잘해도 홍차랑 같이 싸우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차가 도와주겠죠? 영국은 중립국입니다. 앞으로도 중립을 지킬 계획입니다. 싸워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요. 다만 국제사회에 눈이 있어서 독일이 너무 막 나가면 싸울 수밖에 없으니 독일에게 적당히 눈치를 보내놨습니다. 프랑스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들이 프랑스를 치러 갑니다. 어차피 프랑스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돕지 않아도 그렇게 욕먹을 것 같지 않아 못 본 척하려 했는데 같은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더 이상 못 본 척하기가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참전하기로 합니다. 이탈리아는 독일, 오스트리아와 동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략당했을 때 도와주는 동맹이지 그게 아니라면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프랑스와 비밀 동맹 관계입니다. 오스트리아와는 동맹이지만 사실 사이가 좋지 않아요. 독일이 친하게 지내라길래 그러는 중입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되 오가놈들의 뒤통수를 갈겨볼까 합니다. 거기 원래 우리 땅이 조금 있거든요. 이 모든 결정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신중하게 결정했다기보다는 설마 하다 전쟁의 광기에 휩쓸렸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개전 초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전쟁이 과연 세계대전이라 불리울 만큼 크게 확산될 정도의 명분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국의 수뇌부들을 다 합쳐도 100명이 될까요? 그 소수의 결정권자들에 의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언제나 전쟁은 그랬다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초반 전쟁이 났다는 소식에 유럽의 귀족 자제들은 환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 100년 동안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고 이전 전쟁들은 기간 대비 사상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족이 가진 의무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대부분 이들은 크리스마스쯤에는 전쟁 영웅이 되어 무용담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당시 팽배했던 전쟁의 로망에 빠져 참전하게 됩니다. 그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첫 해 크리스마스에는 암묵적으로 정전을 하고 서로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로망은 귀족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크게 확산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독일은 러시아가 동부전선에 병력을 투입하려면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 그 사이 프랑스를 빠르게 점령하고 뒤통수 걱정 없이 러시아와 전면전을 한다는 슐리펜 계획이 있었습니다. 허나 모른 척하고 싶었던 영국의 체면을 구기며 벨기에를 점령해버리자 영국이 참전하게 되고 서부 전선은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프랑스를 빠른 시간 내에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은 동서 양면에서
협공을 받는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참전하게 되고 소모전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 깡패 미국이 연합국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이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민간인이 아닌 군인들만 저만큼이었습니다. 4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말이죠. 당시 유례없는 사상자가 나오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기관총이 보급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와 다르게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기관총이 배치되면서 기관총을 피하기 위해 참호를 팔 수밖에 없었고 참호를 점령할 효과적인 전술이 없었기 때문에 끔찍한 소모전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유례없던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이 말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엄청난 자원을 소모해가며 의미 없는 소모전이 장기화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불과 20년 뒤 더 끔찍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현재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계기는 소수의 지도자들의 사소한 욕망들로 피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게 되었죠. 죽은 병사도, 살아 돌아왔던 병사도, 남아있던 가족들도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겠죠. 언제나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비극의 주 원인이었던 독일의 빌헬름 2세는 패전했지만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고생하는 건 대다수의 국민들이라는 게 씁쓸하네요. 끝으로 이 전쟁의 성격을 매우 잘 보여주는 어떤 장군의 회고록을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